자, 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판단 의사 결정을 내릴 때 늘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쓰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쓰고 있어요. 과연 그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게 우리의 판단 의사 결정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 원리를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시스템과 시스템 2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 카너만의 이 책이죠. 오른쪽에 있는. 네. 아, Thinking Fast and Slow. 생각에 관한 생각. 이라는 이 명조로서 꽤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어는 아시다시피 여기서 얘기하는 인투이션, 인스팅트 뭐 이런 거예요. 되게 직관적인 의사결정을 얘기합니다. 직관적인 판단이에요. 직관적인 의사결정. 근데 이게 차지하는 바가 무려 95%다. 95%다. 이게 무의식에서 작동하거든요.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르게 작동하고, 어떤 감정적으로 작동을 하고, 또 직관적으로 작동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시스템 1이다. 여기 보면은 unconscious라는 표현, 무의식 있죠? fast, 빠르다는 거예요. associative, 이건 연합돼 있다는 의미인데 되게 자동적이라는 의미예요. 자동적이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간호사 사진을 쭉 보여준 다음에 주 다음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보세요. 라고 주하고 동그라미를 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간호사를 노출시킨 다음에 주하고 빈칸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사. 이걸 되게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나와요. 이걸 associative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어. 근데 앞에 있는 그 간호사가 나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걸. 그걸 이제 associative라고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automatic pilot이다. 자동적으로 탐사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막 움직이면서 자유롭게 탐사하는, 생각하는 사고니까 창의성하고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여하튼 이런 사고가 시스템 1의 사고입니다. 반면에 시스템 2의 사고는요. 여러분들 노력이 필요해요. 정성이 들어가야 돼. 시간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takes effort라고 하는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건 좀 느려요. 로지컬해요. 이거 좀 게을러. 그리고 게으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게으를 때 어때요? 뭔가 좀 잘 안 하려고 들잖아. 뭐 귀찮아하려고 들죠. 시스템 2를 쓰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해? 되게 귀찮아해요. 되게 힘들어해. 근데 시스템 1은 자동적이니까 이걸 더 선호해요.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있으면은 우린 자연스럽게 뭘 더 선호해요? 시스템 1을 더 선호하는 그런 사고법을 인간은 타고났어요. 이런 사고의 방식을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인지적 구두쇠라는 표현을 써요. 들어보셨어요? 커그니티브 마이저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인지적 구두쇠예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 됐다 싫어한다는 거야. 생각하는 거 됐다 싫어해서 뭔가 좀 오랫동안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이걸 선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빠르게 뭔가 결정할 수 있고 빠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걸 훨씬 더 선호하더라. 이걸 인지적 구두쇠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도 구체적인 내용들은 계속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생각에 관한 생각 첫 페이지에 보면 혹시 이 책 다들 갖고 계시죠? 왜냐면 이 책은 워낙 유명한 책이라 제 책은 안 보셔도 이 책은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첫 장에 보면 어떤 그 그림이 나오냐면 이 사진이 나와요. 이 사진이 내서 우리는 뭐예요? 이 사진을 딱 보자마자 자동적으로 판단을 내리죠. 이 사람 어떤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좀 화나 보이죠. 이 사람이 화나 보여요 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뭔가 좀 심사숙고해서 떠올리는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이런 사고를 합니다. 이건 시스템 1의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우리가 시스템 1이 작동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자, 그런데 아래쪽에 17 곱하기 24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동적으로 떠오릅니까? 이걸 딱 보자마자 답이 뭐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 사람들 있어요. 간혹 인도에 이런 놈들 있어요. 인도에 이런 애들 많거든. 근데, 우리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자동화되지 않았잖아요. 17 곱하기 24의 답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사숙고해야 돼. 부분적으로 뜯어봐야 돼. 나눠봐야 돼. 이런 사고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시스템 2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 책에 첫 장에 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two systems라고 해서 영문으로 이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굳이 영문으로 가져온 이유는 이게 처음에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출간이 됐을 때 실패했어요. 왜? 그러니까 번역이 너무 개판이었거든. 아마 초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야. 이게 번역이 일단 개판이었고요. 두 번째는 번역자가 자기가 이해 못하는 것을 아예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대략 한 분량의 4분의 1 정도를 날렸어. 그러니까 70% 정도를 번역하고 30%는 또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자가 굉장히 쓰레기인 거지. 여하튼 김영사라는 출판사고 제가 번역자는 굳이 얘기 안 할게요. 찾아보면 나와요. 이 사람이 번역한 책은 굳이 안 봐도 돼요.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번역계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이에요. 저는, 아, 자기가 이해 못할 건 일단 번역을 일단 안 해버렸고, 그리고 잘못된 오역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이 책은 일단 실패작으로 사라져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초판에 이 생각을 거는 생각을 많이 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걸 대조해 보면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제가 이제 카너만을 아는데 카너만은 논문을 많이 읽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거든. 근데 그런 많이 나와서 너무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서를 사서 저는 이제 원서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탐독을 했던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후에 김영사에서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그리고 이제 아주 제대로 된 번역자가 이 사람은 심리학책 많이 번역한 분이에요. 제대로 된 번역자가 새롭게 번역한 책이 또 생각에 관한 생각이에요. 이 책은 괜찮아요. 하지만은 여전히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특히나 이런 이런 내용들을 번역할 때 심리학자들이 쓰는 특별한 용어하고 맥락이 있거든요. 그 맥락을 알고 번역을 하면 아주 참 이해가 쉬운데 그렇지 못하게 번역이 되면은 아주 이상한 번역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 1은 operate automatically 설명드렸죠. 아주 자동적이에요. 또 quickly with little or no effort. 그러니까 거의 에너지를 안 쓰고 거의 전혀 안 쓰는 수준이에요. And no sense of parental control.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 통제한다. 이런 느낌이 없어. 그게 시스템 1이야. 자동화돼 있어. 뭐 이런 번역은 어렵지 않죠? 시스템 2의 번역은 좀 쉽지 않아요. 시스템 2, allocates attention. 내가 주의를 할당하죠. To the effortful mental activities that demands it. 뭔가 어떤 내가 멘탈 액티비티를 요구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의도적으로 내가 여기다 할당하는 거예요. 내 에너지를. 내 정신적 에너지를 including complex computation 좀 복잡한 계산을 포함해서 the operations of system 2 are often associated with the subjective experience of agency, choice and concentration. 그러니까 얘가 시스템 2가 뭐랑 연결돼 있냐면 어떤 경험? 에이전시의 경험과 선택 그리고 뭔가 집중할 때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하거나 또 에이전시 할 때 그때 우리가 시스템 2에 작동된다 라고 하는데 시스템 2의 이 에이전시를 심리학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얘를 대리인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심리학은 에이전시가 대리인이 아니거든요. 경영학에서는 대리인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에이전시를 대리인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얘는 대리인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얘는 행동의 주체를 심리학에서는 에이전시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행동을 할 때 내가 주체자로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때 내가 뭔가 좀 에너지를 할당할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뭔가 좀 여러 가지 중에 선택을 할 때 에너지를 할당할 거 아니야. 또 내가 뭔가 집중할 때 내 에너지를 할당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시스템 2를 작동한다. 이런 번역들이 사실은 또 이런 심리학을 아주 많이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이런 번역이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여전히 생각하는 생각은 이 책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잘못된 책을 접해가지고 실망한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또 많고 또 거기다가 이제 새롭게 번역이 돼서 나오긴 했는데 그 번역조차도 사실 좀 아쉬움이 있는 여러모로 참 아주 훌륭한 책이지만 아쉬움이 남아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시스템 1과 시스템 2는 사실은 카너만이 만든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이콜로지스트 키스 스타노비치 앤 리차드 웨스트라는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원래 시스템 1과 시스템 2는 카너만이 만든 표현이 아니고요. 스타노비치가 먼저 만든 표현인데 그걸 자기가 갖다 쓴 거죠. 카너만이 갖다 쓴 거예요. 스타노비치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심리학 개론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이에요.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돼 있냐면 심리학의 오해라고 번역이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분이 계속 이제 새롭게 에디션을 계속 출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판 나오고 있는데 현재 뭐 아마 11판 12판 이 정도 나오신 것 같아요. 아무튼 대단한 분이에요. 스타노비치는 인지심리학자입니다. 여하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스타노비치가 왜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생각을 좀 잠깐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시스템 1은 어때요?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되게 감정적이잖아. 되게 자동적이잖아. 이게 무슨 시스템이야? 이게 무슨 체계가 있어요? 이게 체계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시스템 2는 체계가 있는 거 맞죠? 그 시스템 2에서는 시스템을 쓰는 게 맞아요. 이 용어를. 왜?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내가 필요한 곳에다가 체계적으로 할당하고 어떤 프로세스가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룰이 있고 뭔가 어때? 체계가 있어 보이잖아. 그 시스템 2를 가지고 시스템이라는 표현하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시스템 1이 시스템이에요?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 그렇잖아.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왜 스타노비츠나 카나먼 또 인지심리학자들은 왜 이걸 시스템 1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잘 보세요. 자, 여기 있는 그 선분 있잖아요. 요거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요 까만색 선분과 요 선분 있죠. 요 선분의 길이가 같아 보입니까? 달라 보입니까? 우리 눈에는 오른쪽이 좀 더 길어 보이죠. 왼쪽은 더 짧아 보이고. 사실은 이 선분은 어떤 선분이에요? 이 선분은 이 선분은 길이가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 보세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야. 요 선분과 요 선분은 사실은 길이는 같아요. 근데 달라 보이죠? 오른쪽이 더 길어 보이잖아요. 이는 같다니까요? 이게 같잖아. 같은데 이게 더 길어 보이잖아. 왜 그러냐 이거야. 자, 우린 이거 뭐라 불러요? 얘를 체계적 오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 이제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어요? 얘,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구나. 어? 이제 우리 알았잖아요. 요 길이 같구나. 라고 알게 됐잖아. 그러면, 요 길이 같은 거 알게 됐으니까 진짜 이제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이렇게 보면 얘는 길어 보이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계속 뭔가에 생각을 하는데, 판단을 내리는데, 체계적으로 똑같은 오류를 계속 범하고 있잖아요. 체계적으로 똑같은 오류를 계속 범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이 이런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오류를 범한다면 이건 예측 가능하죠.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류는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시스템 1은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카나먼이 얘기하는 휴리스틱. 여러분 잘 아시는 이렇게, affective heuristic, 또, 이렇게, representative heuristic, 또, 이렇게, anchoring and adjusting, 이런 휴리스틱이, 이렇게 생각에 관한 생각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나오잖아.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어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그 스터디 같이 하면 좋겠어요. 여튼, 시스템에서 이런 오류들이 그 카라만의 책에서는 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 환경에 들어가면 그 오류를 범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헤일러 이펙트라고 하는 후광 오류라고 잘 아시죠? 후광 오류 잘 아시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일종의 시스템 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후광 오류를 범해요. 어떤 사람이 면접을 보러 들어왔을 때 탁월한 외모를 갖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선택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면접 보러 갈 때 그 준비하는 면접 취준생들이 뭐예요? 뭐 헤어도 해야 되고 옷도 뭐 좋은 거 입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야 거기다 돈 쓰지 말고 차라리 그 외모 갖고 있는데 왜 돈 쓰니? 네 실력을 돋보이는 거, 너 스펙 기르는 거 여기다 돈을 써야지 왜 엉뚱한 데 돈을 쓰니? 라고 그 친구들을 비난하죠. 근데 이 비난은 적절치 않은 비난이에요. 왜요? 면접관들이 실제 얼굴을 보면서 그 외모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우리가 체계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면접 볼 때 어때? 이거 준비해야 돼. 왜? 헤일러 이펙트가 있잖아. 후공 효과가 있잖아. 그거 준비해야 되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얘는 인간은 체계적인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인간들은 체계적으로 판단과 의사결정에 오류를 범해. 그러니까 그 대비해야지. 라고 한다면 이건 올바른 조언이에요. 그쵸? 자, 왜? 아니, 이거 똑같잖아. 근데 왜 자꾸 다르게 보인단 말이야. 이건 체계적으로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체계적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체계적 오류만 범할까요,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비체계적 오류도 범할 거 아니에요? 비체계적 오류도 범할 거 아니야. 아까로 얘기하면 면접관들이 헤일러 이펙트를 범해. 그러니까 뭔가 후광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면접 보러 온 애들의 외모에 휘둘리면서 그렇게 판단과 의사결정에 그런 에러를 범해.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죠. 왜? 많은 면접관들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헤일러 이펙트에 빠져 있으니까. 근데 예측 불가능한 건 뭘까요? 이 사람들 사이에 개인차예요. 개인차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헤일러 이펙트가 엄청 센 거고 일단 이것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믿어요? 내가 면접 한 10년 봤거든. 그래서 뭐야? 나는 애들의 자소서 이런 거 안 믿어. 애들 바이오 데이터 안 믿어. 뭐 믿어? 나는 내 눈을 믿어. 그래서 딱 보자마자 얘가 어떤 애인지 내가 알아. 내가 면접을 10년 이상 본 사람이야. 내가 봐서 틀린 적이 없어. 이거 뭐예요? 자기 후광효과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판단을 너무 심하게 믿는 거죠. 그럼 얘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개인차. 어떤 사람들은
후광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낮을 거 아니야. 그쵸? 그 후광 효과가 사람들은 다 범하지만 이걸 세게 범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 적게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후광 효과라는 것은 일종의 체계적 오류고요. 거기서 개인차가 벌어지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죠. 누가 그렇게 예측할지 우리는 어렵잖아.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이게 카나먼이 생각에 관한 생각을 쓰신 후에 한 10년 뒤에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시스템 1과 시스템 2는 예측 가능했잖아요.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어때? 판단 거에서 결정할 때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거든. 비체계적 오류, 아예 예측이 불가능한 것도 있거든.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이 뭐예요? 이분이 쓰기 노이즈라는 책이에요. 그 노이즈라는 책은 뭘 다뤘냐면 시스템 1의 개인차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거 요걸 얘기하신 거야. 모든 심리학자들은 통계학자예요. 기본적으로 이건 다 통계적 사고에 들어가요. 통계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도 혹시 그 에러, 오류라고 하는 에러라는 표현 아시죠? 에러. 이건 이제 오차라고 얘기도 해요. 자, 오차예요. 자, 에러가 뭐예요? 여러분도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 편차, 또 잔차, 이게 다 통계에서 쓰는 용어들이거든요. 오차, 편차, 잔차. 들어는 보셨겠지만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분 이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이 통계하는 사람들 좀 만나보셔야 돼요. 저를 만나면 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오차라는 건 뭐냐면 오차는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예요. 오차가 뭐라고요? 예측한 값과 실제값의 차이예요. 통계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술 통계라고 해서 현상 그 자체로 요약하는 거예요. 평균, 표준 편차, 분산 뭐 이런 게 다 뭐냐면 그게 기술 통계예요. 근데 통계는 기술 통계만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요? 통계의 아주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이럴 거야 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야. 지금 현재 기온이 얼마고 습도가 얼마일 때 비가 내릴 확률은 몇 퍼센트다. 이건 예측이죠. 그 예측이라는 게 뭐냐면 그것도 통계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추론 통계예요. 그러니까 기술 통계가 있고 추론 통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오차는 다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기술 통계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추론 통계에서 나온 얘기야. 우리가 앞으로 이걸 추론할 거 아니야? 예측할 거 아니에요? 그때 뭐예요?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가 있어.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그것을 오차라고 부른다. 그런데 여기서 이 편차는 뭐냐면 실제 보여주는 값과 평균 간의 차이예요. 평균값. 평균은 기술 통계에서 대표값이에요. 대표값인 평균과 실제값의 차이를 뭐라고 부른다? 걔를 편차라고 불러요. 걔가 편차야. 그러니까 편차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기준이 뭐예요? 평균이 기준인 거야. 오차라고 얘기할 때는 예측한 값이 기준인 거죠. 달라요? 달라요? 자, 그러면 잔차가 뭐냐? 잔차는 좀 어려워요. 자, 지금부터 잔차를 설명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추론 통계는 뭐 한다고요? 예측을 한다고. 예측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X와 Y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이 데이터를 우리는 뭐 하냐면 이 데이터를 딱 요 중간을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앞으로 이렇게 변할 거예요라고 우리가 예측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뭐라 부르냐 이것을 회귀선이라고 불러요. 회귀선. 이 값들이 최소가 되는 값. 요것들의 차이가 최소가 되는 선을 연결해서 회귀선을 그려요. 회귀선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가 이만큼 증가할 거야.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가 이만큼 증가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선을 우리는 회귀선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통계의 기본은 다 끝났어요. 자,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 해? 뭔가를 제대로 예측하고 싶어 해. 근데 항상 뭐가 생겨? 오차가 생겨. 그 오차가 뭐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 값이 여기 있어 라고 한다면 이거 다 뭐라고요? 이게 오차예요. 근데 여기에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자평균 아마 이 정도가 평균이에요. 평균값과 실제값의 차이들 이거 뭐라 부른다고요? 얘가 잔차야. 이게 편차야, 편차. 그래서 이걸 표준을 낸 게 뭐냐면 이게 표준 편차예요. 평균은 여기 있고 이것들의 차이를 뭐라 부른다? 얘가 편차야. 그러면 오차는 뭐다? 내가 예측한 것과 실제값의 차이야. 그런데 우리가 예측한 것을 뭘 그렸냐면 회귀선을 그렸어요. 이걸 회귀선이라고 표현해요. 회귀선. 회귀선과 실제값의 차이. 예측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보세요. 평균으로 예측하니까 여기 있는 값을 생각해 보세요. 평균으로 예측하니까 오차가 얼마나 났어요? 요만큼 오차가 크게 났죠. 근데 회귀선으로 예측하면 오차가 얼마 나와요?
이만큼밖에 안 나잖아. 그렇잖아. 회귀선으로 예측하면. 그러면 평균으로 예측하는 게 정확해요? 회귀선으로 예측하는 게 정확해요? 당연히 회귀선으로 예측한 게 더 정확한 거야. 회귀선으로 예측한 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근데 회귀선과 실제값 차이를 뭐라 부른다고요? 얘를 잔차라고 불러요. 자, 이건 예측이 어려워. 회귀선과 실제값은 회귀선까지는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회귀선과 실제값은 예측이 어려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시스템 1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의 판단은 어디까지 예측이 가능해요? 회귀선까지는 그럴 수가 있어. 음,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해. 근데 실제 범하는 값과 회귀선 간의 차이는 이건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통계적 에러에 들어가요. 통계적 에러야. 이걸 뭐라 불러? 얘를 잔차라고 부르고 이걸 카라만이나 인지심리학자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얘를 노이즈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노이즈예요. 자, 이 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원래 사람들의 행동을 되게 예측하고 싶어 하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릴까를 정말 예측하고 싶어 해. 시스템 2는 어때요? 논리적으로 모든 게 계산되기 때문에 이건 예측이 되기 쉽단 말이야. 시스템 2는 어때? 이건 좀 예측이 되기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예측 가능한 영역이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헤일러 이펙트를 범하고 모든 사람이 어펙티브 휴리스틱을 범하고 모든 사람이 앵커링 앤 어저스팅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거지. 근데 뭐야? 개인차는 어쩔 수 없어. 개인차는 어쩔 수 없잖아. 그런 개인차를 어떻게 해야 돼? 통제를 해줘야지 우리가 더 예측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 노이즈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이런 개인차가 많이 벌어지는 그런 어떤 그 장면 어떤 장면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전에 이걸 통제할 수 있는지. 내 말이 맞다니까? 나는 사람 보면 무조건 맞아. 나는 자소서 안 봐. 나는 바이오 데이터 이런 거 안 보거든. 그냥 얼굴만 보면 알겠어. 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사람들의 에러를 줄이려면, 면접 간의 에러를 줄이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그게 이 책에 나와 있어. 이 노이즈. 그게 노이즈를 줄이는 방법이야. 전체적인 체계적 오류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노이즈를 줄이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생각에 관한 생각과 노이즈라는 책을 같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과 의사결정에 전체적인,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인지심리학자, 세계 최고의 행동경제학자의 얘기를 우리는 두 책으로